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법 제1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행정법 1강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모두 교재 갖고 있으시죠? 그래서 교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목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 파트를 보시면은 행정법 통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자가 통과하다, 칙자가 규칙할 때의 칙자거든요. 그래서 통과하는 규칙, 즉 통과하는 이론을 행정법 통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파트 1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을 전반적으로 뚫고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첫 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전반적으로 뚫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즉 원래는 뒤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파트 1, 제일 첫 번째부터 뒤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법은 법 응용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법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과목이 행정법인데 그래서 법대생들도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원래 처음부터 뒤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앞에서 나오니까 더욱이 행정법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여러분한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한테 대부분 어렵게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제가 예전에 OT 때 말씀드렸지만 1회독 하실 때에는 물론 내용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론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신 다음에 넘어가셔도 충분히 그것이 남는 장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셔서 차곡차곡 학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론만 개념과 종류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반복해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여러분들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자 그럼 제가 수업 때 하는 내용이 있고 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 않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수험과의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법 기본서에서 모든 내용이 다 수험과 연관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수험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 하는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건너뛸 것이겠고 두 번째로는 수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만 제가 건너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뒷부분 공부하다가 앞부분 돌아와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다뤄드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하는 내용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는 내용 중에서도요. 군무원 수험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군무원 시험에 나왔었던 내용은 책에 따로 기재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책에는 기재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 기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교환에는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교환에 표시된 것을 여러분 책에 옮기시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방직이라든가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책의 대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따르시면 되시겠지만 군무원 수험생분들은 제가 따로 기재를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못 해놨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의 내용을 교환해서 반영시켜가지고 따로 정리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고 자 그러면은 총 1강부터 이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1이 행정법 통칙이고요. 그럼 이제 행정법을 배워야겠죠. 행정법을 배워야겠는데 행정법을 배우기 전에 우선 행정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제목이 행정과 행정법이라고 하고 섹션 1이 바로 행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행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냐면은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줄에 절대군주라고 하는 말 보이십니까? 절대군주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네, 뭐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귤을 먹고요. 겨울에 수박 먹고 다시 말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인 군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절대 군주가 즉 군주가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주가 길을 걸어가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 너 오늘부터 내 애인해. 그러면 애인 되는 거고요. 야, 너 오늘부터 내 노예야. 그럼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군주의 말이 곧 절대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따라했습니다. 안 따르면은 죽임을 당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싫지만 너의 애인이 되는 것까진 좋아. 근데 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너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뭔가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우친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밑에만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즉 사람들이 꿈에서 깨어난다. 그것을 계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몽자가 꿈몽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계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군주한테 무조건 굽힐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따지러 가기 시작합니다. 군주, 너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노예하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왜 내 아들, 내 딸한테 태클 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은 죽었습니다. 네 뭐야? 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두 명씩 광장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장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군주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군주와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두 명일 때에는 힘을 못 가졌지만 여러 명이 생기니까 군주와 할만하고 군주 밑에 있는 군사들과도 한번 붙어볼 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민들이 이기게 되었죠. 시민들이 이기게 되어서 군주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엄청난 절대적인 힘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입법, 그 다음에 하나는 사법, 하나는 행정. 이렇게 권력을 세 개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군주가 갖추고 있었던 것이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면서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개념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는데 사법도 역시 법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개념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행정 일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건데, 법을 실행시키는 건데 무슨 부서에서 도대체 법을 실행시키는 걸까? 개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입법은 정의하기도 쉽고 사법도 정의하기 쉬운데 행정은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뭔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내용을 책을 보면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행정의 개념의 성립을 보시면은 절대 군주가 갖고 있었던 통치권 중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이 쪼개지게 되고, 즉 분화되게 되고 나머지 국가 기능이 행정으로 파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상권이 분립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다스리는, 즉 인치주의, 사람이 다스리는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 국가가 생기면서 삼권이 분립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권리 개념과 함께 행정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렇게 삼권이 분립하면서 튀어나오게 되었는데 행정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자들끼리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포르스트 호프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포르스트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행정은 정의할 수가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포르스트호프라고 하는 학자도 행정을 보다 보니까 명백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고 대충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 볼 수는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행정의 개념이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면서 포르스트호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행정은 행정 주체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체는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행정 주체는 기본적으로 누굴 이야기하냐면은 행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왜? 행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와의 작용이구나라고 한다는 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행정은 사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국가는 누구 하나를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사람들, 고려해야 되는 그런 주체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면허 정지를 시키고 싶어요. 왜 그 사람한테 면허 정지를 시키느냐? 그 사람이 누구 한 명을 괴롭힐까 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면허 정지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공익 때문에 면허 정지를 시킨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말해서 행정은 사익 실현이 아니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행정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규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든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을 때 발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정부가 나서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네 번째는 행정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여러분 행정과 구별되는 개념 중에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법부 할 때의 사법이요. 여러분 사법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판사 한 명이 지나가다가 술집 앞에서 이렇게 싸움박질 하는 것을 딱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하는 두 명을 딱 말린 다음에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모르겠는데 나 판사야. 따라와. 니네 한 명은 징역, 한 명은 벌금. 말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즉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좀 수동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판단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사법부인 것이지 뭔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해결해주는 기능은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반면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했어. 그럼 경찰관 분이 다다다다 뛰어가셔가지고 당신 음주했으니까 면허 취소시켜버릴게. 뭔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가지고 사안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은 좀 소극적인 반면에 행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위법한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바꿔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행정은 다양한 법 형식으로 행해진다. 성문법 혹은 불문법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성문법 중에서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법 형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여러분들 법을 위반하면서 활동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만약에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영업정지요. 영업정지를 몇 개월 할 수가 있냐면은 1개월에서 3개월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4개월 한인 거 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겠죠. 이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당연히 불가능할 거예요.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즉 법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재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재량은 뭔가 고를 수 있는 것을 재량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행정법과 관련된 법 조문은 재량적인 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성년자한테 술을 한 번 판매한 사람도 있고 2번 판매한 사람도 있고 3번 판매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모두 똑같이 영업정지 3개월 하는 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행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결정할 수 있게끔 뭔가 폭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에 반응을 할 수가 있게끔 이런 식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뭔가 고를 수 있게끔 재량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행정법의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르스트 호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정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충 묘사할 수는 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포르스트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군무원 시험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포르스트 호프가 이런 식으로 견해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되게 좀 복잡하죠.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하다 보니까 6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세련되게 한번 정의를 해보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학자들이 조금 세련된 방법으로 정의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련된 방법이 뭐냐면은 형식적으로 내용을 한번 규정해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번 규정해보자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형식은 앞으로 제가 많이 행정법에서 나오게 되는데 외모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시겠고 그럼 실질은 무엇일까? 그렇죠. 내용을 실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법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말과 실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저는 형식을 외모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실질은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행정을 외모상 행정과 내용상 행정을 구분해가지고 정의를 한번 해보자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크게 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상권 분립은 입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 입법에 대해서 외모를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그러면은 입법은 입법부라고 하는 데서 하고 사법은 사법부라고 하는 데서 하고 행정은 행정부라고 하는 데서 하는데 여러분 입법부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국회 혹은 의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사법부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법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어디를 가리킨다? 다양한 정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외모 자체가 입법은 입법부라고 하는 외모를 갖춘 곳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사법은 사법부라고 하는 법원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행정은 행정부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곳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즉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국회나 의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고요. 형식적 의미의 사법은 법원을 가리키고 있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정부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 즉 내용을 한번 좀 파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실질적 의미의 입법, 여러분 입법부가 어떠한 성격, 즉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법을 제정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법을 제정 혹은 뭐 개정하기도 하고요. 뭐 폐지하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뭐 요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입법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법부는 뭐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법을 판단하고 그렇죠? 법을 판단하고 또 뭐 합니까? 해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법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법을 집행, 실행한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무엇이다?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무엇이다? 법을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거.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무엇이다? 법을 집행, 즉 실행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제가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글 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즉 형식적, 실질적 의미에 따라 가지고 행정을 한번 정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학자들의 견해였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와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 보시면은 뭐 실질적 의미의 입법, 실질적 의미의 사법, 실질적 의미의 행정,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사법, 형식적 의미의 행정, 이런 식으로 표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 군무원 시험에 나온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각자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드립다 읽으면서 뭐 암기하는 파트냐, 그런 건 아니고 다 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제가 한 딱 2개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제가 법규명령의 제정 개정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법규명령의 제정 개정. 그럼 법규명령은 제가 어디에서 만드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즉 형식적 의미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부에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 자체는 행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캐치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실질적 의미에서 법을 지금 만들거나 개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 일인가요? 입법부에서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해당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차 따라가 보게 되면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해당된다. 이해되시겠죠? 즉 행정부가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내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이니까 이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외부 자체가 어디예요? 형식적 의미에서 입법부라고 한다는 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국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원을 임명하고 있대요. 직원 임명하는 게 법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직원 임명하는 게 법을 뭔가 해석하고 뭐 판단하고 그런 작용인 건가요? 아니죠. 다시 말해서 직원 임명은 그냥 공무원법에 있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이 공무원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임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법을 실행시키고 있다는 거,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거,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해당되는 거겠고, 형식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내용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표 자체가 모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아직 너무나 많은 개념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최소한 행정법을 1회독,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용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분석하실 필요는 없고 추후에 분석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내용이 암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정의하게 되면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분리 원칙, 즉 절대 군주가 갖고 있었던 권리를 3개로 쪼개면서 튀어나오게 되었는데, 입법과 사법은 정의하는 게 쉬웠었지만 행정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포르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은 개념 정의하기가 어렵고 다만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행정 정의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다. 그래서 행정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따다다다다닥 정리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시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좀 뭔가 조잡스럽기 때문에 학자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에서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요 표를 완성시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표는 지금 우리가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행정법 1회독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은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려고 하는데 섹션 2가 통치행위라고 하는 파트이거든요. 자,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말 떠올리면은 어떤 단어가 떠올리냐면은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누가 떠오릅니까? 왕이 떠오른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현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면은 현대 사회에서 왕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있다는 거.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한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행위 중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은 즉 위법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위법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사법부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않아야 할까요? 당연히 받아야 하겠죠. 우리는 지금 법치주의, 상권 분립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가지고 작동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당연 사법부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행위 중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거든요. 무슨 행위가 있냐면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가지고 사법부에서 심사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활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이라크 파견 결정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라크랑 전쟁을 벌였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랑 즉 미국과 한국은 동맹 국가이니까 미국 편에 서가지고 이라크에 파견을 했으면 좋겠다. 군대가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나라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었죠. 왜 고심을 했냐면은 저기에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게 되면은 총을 들고 보내게 되면은 당연히 이라크 군과 맞서 싸우면서 즉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 흘리는 건 싫어. 근데 동맹국이 요구하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게 되었냐면은 자, 좋소. 그러면은 미국 동맹군 너희가 저기에서 전쟁을 벌이니까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 줄게. 다만 우리는 전투하지는 않겠다. 전투하지는 않고 우리는 의료 부대를 보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이툰 부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료 부대를 이라크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이라크 파견 결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한 행위이죠. 역시 이것도 뭔가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사법부의 통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고도의 외교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높은 수준, 즉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건 단순히 법을 해석 판단하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아.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이야. 행정부는 정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법부는 정치할 수가 없잖아요. 판사가 정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나서기가 조금 꺼려지는 행위를 통치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하게 되면은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행위 중에 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통치행위는 입법, 사법, 행정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많은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는 굉장히 좀 특이한 영역이잖아요. 왜? 사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4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통치행위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좋을까? 좁게 인정하는 것이 좋을까? 당연히 좁게 인정하는 것이 좋겠죠. 왜? 좁게 인정할수록 사법부가 심리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통치행위의 범위가 넓어지면 사법부가 심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뜻인데 통치의 범위를 좁혀지게 됨으로써 사법부가 더 넓게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법부는 국민을 권익구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국민이 권익구제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통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까 축소가 될까? 당연히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럼 통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권력 분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즉 사법부가 있다는 뜻은 사법부가 언제든지 나서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정치적 성격 때문에 사법부가 좀 꺼려하는 것을 통치행위라고 하고 있잖아요. 즉 입법, 사법, 행정이 절대군주한테 몰려있다라고 하면은 통치행위의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절대군주 마음대로 혼자서 막 하면 되는 거예요. 통치행위고 나서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권력이 분립되어 있을 때 사법부가 나설까? 맞설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으로서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로는 열기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열기주의는 열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열기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뭘 열거를 해놨냐면은 소송의 대상을 열거해 놨다는 뜻인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A라고 하는 행위, B라고 하는 행위, C라고 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열기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기주의 하에서는요 통치행위가 성립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냥 A 행위이면은 사법부 심리 들어가면 돼. B 행위이면은 사법부 심리 들어가면 돼. C 행위면은 사법부 심리 들어가면 돼. D 행위이면은 사법부 심리 안 들어가면 돼. 뭔가 이것이 정치적 속경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외모만 보면서 A 행위, B 행위, C 행위 이런 식으로 D 행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통치행위의 개념이 성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정치적인지 아닌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개괄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작용이 위법하기만 하면은 사법심사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개괄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괄주의 하에서는 대통령이 이라크 파견 결정을 했어요. 즉 이러한 작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위법하면은 원래는 사법심사 들어간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통치행위야. 그럴 때에는 사법부가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즉 작용의 성격을 보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즉 작용의 성격을 보면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면은 사법심사가 안 하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아니면은 사법심사 들어간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괄주의 하에서는 통치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번외로 이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쓰시거나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볼게요. 열기주의 하에서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은 개괄주의 하에서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쉬울까? 당연히 개괄주의 하에서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쉽겠죠. 왜? 열기주의 하에서는 딱 요 행위만 했을 때 국민이 구제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개괄주의 하에서는 작용이 위법하기만 하면은 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괄주의가 국민 구제에는 조금 유리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개괄주의 하에서도 통치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전제 요건으로서 첫 번째는 권력 분립이 첫 번째겠고 두 번째로는 개괄주의가 두 번째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학설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수설은 통치행위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설은 통치행위를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통치행위 긍정설의 입장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요. 다시 말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일 때는 사법부가 좀 나서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각종 논리들이 있는데 그 논리를 5개로 추려보니까 사법부 자제설, 대권행위설, 독자성설, 자유재량행위설, 권력분리설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세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도 암기를 하시고 다만 군무원 시험에서는 뭐가 출제가 되었었냐면은 이거 목차에 대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중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논거에 대한 학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1번 사법부 자제설, 2번 대권행위설, 3번 독자성설, 4번 자유재량행위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번 5번은 없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출제를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차 기억할 필요는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목차 외울 때 제가 두 문자를 한번 따왔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목차를 한번 땄습니다. 처음에 사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시겠고, 그다음 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시겠고, 독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시겠고, 그다음에 제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시겠고, 그다음에 권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독재 권력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게 되면은 암기하시는데 조금 수월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에서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학설은 총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4대 독재 권력이라고 하는 학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용 그냥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까먹으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과연 우리 판례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느냐. 판례는 대법원과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헌법재판소가 있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인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인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대법원인지 헌법재판소인지 어느 곳에서 판결을 내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 파트는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문을 따로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렸구나 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판결문의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고 이것은 헌재 판결이다 라고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즉 판결문에서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을 때는 사법부가 심사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아니래요. 사법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대법원 판례부터 살펴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통치행위를 긍정한 판례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즉 사법심사를 부정한 판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1번 판례 보시면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엄 선포가 뭔지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비상 상황일 때 대통령이 이 지역에 대해서 계엄 선포 행위를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군대가 꽉 잡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는 것을 계엄 선포 행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사법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아니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14년도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요거랑 좀 구분하셔서 볼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요. 자, 여러분 통치행위를 부정한 판례에서 1번 판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통치행위, 즉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는 통치행위에 해당되니까 사법부가 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보겠습니다. 국헌, 나라의 헌법을 문란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사법심사에 들어간다. 심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은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가 맞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해서 국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가 내려졌을 때에는 사법심사가 들어갈 수 있다. 왜? 그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역시 국무원 시험에도 나왔었던 내용이었었네요. 그래서 2번이나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두 번째 판례 한번 살펴볼게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각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정상회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고도의 외교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행에 해당이 된다. 통치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나선다, 나서지 않는다,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국무원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와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 대가의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 이게 무슨 사건이었었냐면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 국방위원장이 만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만난 것 자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기 때문에 사법심사 안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뒷돈을 북한에 주다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돈이니까 당연히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승인을 얻는 다음에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아니한 채 뒷돈을 몰래 보내다가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었고 국무원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이었었던 분이 이제 감옥에 잠깐 갔다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은 되시겠고요.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과연 이제 통치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또 뭐가 있느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러분 사면권 행사가 뭔지 알죠? 뭐 8.15 특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중대한 날에. 그래서 이제는 경제범이라든가 그래서 대통령이 좀 봐가지고 이 사람은 나의 힘으로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것들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법부가 깜빵에 보낼지 깜빵에서 풀어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고도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하는 거, 즉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거, 이것도 통치행위에 속한다라고 해가지고 사법부에서 나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은 서훈 취소라고 하는 거 있어요. 서훈. 서훈은 훈장을 서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간단하게 보시면은 서훈을 주는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 사람이 국가에 어떠한 공을 세웠을 때 훈장을 주는 거잖아요. 공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정치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훈을 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통치행위가 맞아요. 그렇지만 서훈을 줬다가 뺏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있었던 권리를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를 뺏는 행위니까 통치행위다, 통치행위가 아니다,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판례 읽어보면은 서훈 수여와는 달리 서훈 취소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냐면은 역시 통치행위를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 통치행위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한 사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라크 파견 결정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통치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서가지고 위법 여부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자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8년도랑 17년도 국무원 시험에도 역시 나왔던 내용이고, 사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행위다, 통치행위가 아니다, 통치행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의미심장한 워딩 하나가 있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원래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은 사법부가 할 일인데 행정부에서 지금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분리 행위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라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별거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내용 이해하고 있으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통치행위 인정하면은 사법심사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법재판소, 즉 여러분 헌법은 제가 아까 뭐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뭐 국민의 기본권 규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기관이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되게 멋있는 논리 하나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냐면은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어떤 행위가 통치 행위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사안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연관이 있을 때에는 심리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한번 볼게요.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른바 금융실명제 사건. 여러분 금융실명제가 뭔지 알고 있으신가요? 금융실명제. 여러분 통장 같은 거 만들 때 누구 이름으로 만드십니까? 본인 이름으로 만들고 있으시죠. 저도 제 통장 제 이름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제 통장인데 저희 부모님 이름이라든가 제 친구 이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못할까? 당연히 못한다는 뜻. 즉 금융은 본인 이름, 실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통장 같은 거 만들 때 내 이름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 빌려와 가지고 통장 명의만 이렇게 빌려온 상태에서 통장 만드는 것이 가능했어요. 이게 가능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비상금, 뒷돈, 검은 돈들을 챙기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당연하겠죠. 나는 재산이 1,000만 원만 있다고 신고를 해놓고 뒷돈에서 한 10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 상황은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해서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금융을 실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통치행위를 한번 딱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이 딱 튀어나왔다는 뜻인 거예요. 튀어나왔기 때문에 요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판단이어가지고 통치행위로 인정됐었던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은 뒷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좀 캥겼겠죠. 왜? 실명제로 바꾸게 되면은 내 뒷돈이 다시 이제는 실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당연히 좀 찔렸겠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찔렀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가 맞다. 통치행위가 맞기 때문에 사법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것이 맞겠지만 요 사안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사안이다.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가지고 발동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자제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안인 거예요. 요약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는 통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사안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는 심리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20년도, 18년도, 16년도, 12년도 군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번 꼬아서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거 사안 통치행위가 있지만 심사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2020년도를 살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사안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금융실명제, 통장 만드실 때 여러분들 실명으로 만드십니까? 아니면 가명으로 만드십니까? 실명으로 만드시죠. 다시 말해서 금융실명제 사건 지금 현재 금융실명제 실행되고 있다, 실행되고 있지 않다, 실행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즉 이때 뭔가 찔려가지고 청구했었던 사람들이 이겼다, 졌다, 졌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 판결 받았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건 자체는 받아줬기 때문에 각하는 아니고 심리해본 결과 청구인 니네 말 일리가 없구만. 지금 금융실명제 해야 되는 거 맞아 라고 판결 내렸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가 아니라 기각, 즉 인용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 받았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천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수도 세종시 이전 논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이 수도지 않습니까? 수도가 서울인데 인구가 굉장히 많고 문화와 경제가 거기에 모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수도권이 팽창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웬만하면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전국에 조금 권한을 분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방도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수도 이전에 관한 뭐 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당연히 서울에 많은 기득권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두 가지 프레임으로 나눠가지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프레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 여기 여러분들 세모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모 치셔가지고 이 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다. 즉 정치적 행위인 것까지는 맞지만 고도의 정치적 문제는 아니래요. 통치행위다, 통치행위 아니다, 통치행위 아니다. 사법심사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까지는 동그라미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는 통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만 역시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굵게 칠한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요약을 하게 되면은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에 들어갔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면에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 여부, 국민한테 물어본 것을 국민투표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통치행위가 맞다. 그러나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들어간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실명제 사건이랑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는 통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수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심사에 들어갔었던 사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과거에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수도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이죠. 여전히 서울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겼다 졌다 결국 청구한 사람들이 승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용 판결 받아가지고 현재 수도는 서울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뉴스 보게 되면은 뭐 수도를 다시 한번 세종으로 옮겨야 되느니 마느니 하면서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뭐 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다 예전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발생했었던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라크 파견 결정은 정말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을 중시하면서 뭔가 절충적, 중간적인 입장에서 마련되었었던 고도의 정치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군대 갔다 온 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거 매년 하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거든요.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끼리 하는 그냥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라크 파견 결정과 비교하셔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통치행위는 학설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게 다수설이고 그 다음에 판례도 역시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통치행위면은 깔끔하게 심사 안 들어가고 통치행위가 아니면은 심사 들어가는데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심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언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리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통치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헌법에서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에 대한 직접적 명문 규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법조문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헌법 64조 4항을 보시게 되면은 각주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겠죠. 각주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은 책 맨 밑에 부분에 제가 이렇게 그 끝에 부분에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각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각주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각주에서 헌법 64조 4항이 있는데 4항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가 없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통치행위를 인정한 조문이다 혹은 이런 건 통치행위를 인정한 조문은 아니야 이렇게 학설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명백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요 규정을 통해서 이 규정이 통치행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조문이 될 수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반면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회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에 들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판례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적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이거는 그냥 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통치행위의 주체 및 한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사법부가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판단은 오로지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왜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냐? 사법부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 부정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는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멋짐을 이제 뿜뿜 날리고 있는 그런 그런 판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해야 되는 굉장히 멋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판례문구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굵게 칠한 부분 위주로 한번 이건 다 칠했긴 해도 어쨌든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하겠지. 왜? 사법부가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통치행위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의 판단 주체는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디에서 통치행위 하냐? 일반적으로 대통령 및 정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아까 국회의원의 징계 같은 거에 대해서도
사법심사가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사법부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통치행위의 판단 주체라는 점에서 통치행위의 주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시겠고, 그렇지만 여러분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즉 통치행위인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사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비판의 대상은 될까 안 될까? 비판의 대상은 되겠죠. 즉 국민들이 야 뭐야 왜 저렇게 이라크 파견 결정을 하고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비판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즉 정치적 통제는 가능합니다. 사법부의 통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국민에 의한 정치적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9년도 군무원 시험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시겠고, 섹션 3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그럼 오늘 배운 것만 정리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행정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행정은 뭘 행정이라고 한다? 입법, 사법 중에 나머지 하나를 행정이라고 하는데, 정의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해서 포르스트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약간 좀 복잡하죠. 그냥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야 그렇게 정의하지 말고 조금 심플하게 정의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즉 외모,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정의를 하기 시작해서 표가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 표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1회독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행정 중에서 조금 특이한 행정이 하나가 있죠. 왜? 원래 행정도 잘못하면은 사법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행위는 사법부의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거? 통치행위. 왜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나서기 조금 꺼려진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도적 전제 요건으로서 첫 번째 권력 분립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우리 통치행위를 학설에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다수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는 학설의 네이밍을 좀 보게 되니까 4대 독재 권력이라고 하는 네이밍으로서 묶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시겠고, 우리 판례에서 통치행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통치행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심플하게 통치행위면은 심사 안 해, 통치행위 아니면은 심사해 라는 표현을 보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이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심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멋짐을 뿜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 통치행위 인정한 사례, 인정하지 않는 사례, 뭐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 인정, 개최 가정 중에 뒷돈 주고받는 것은 통치행위 인정 안함,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 인정, 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이 되는 통치행위 인정 아님, 사면 같은 건 통치행위 인정,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통치행위를 인정했으나 사법심사 들어갔던 사안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긴급재정 경제 명령, 두 번째로는 국민투표의 불필요성 여부, 그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통치행위는 헌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법 조문 64조 사항을 보면은 이 조문은 국회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에 대상되지 않겠지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통치행위는 누가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하면서 멋짐을 뿜뿜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사법부가 통치행위의 판단 주체이기 때문에 통치행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럼 누가 통치행위 할 수 있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 그 다음에 국회는 국회의원도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통치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겠고, 통치행위인 경우에는 사법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겠지만 정치적 통제로부터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내용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시겠고요. 섹션 3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고 생소하더라도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난이도가 또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 올라가는 만큼 일단 각오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질문하시면 좋겠고 설사 이것조차 안 될 때는 그냥 내용 읽고서 그 다음에 내용 개념 정의만이라도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은 훌륭하게 공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